339개의 공기업을 다 내지 못한다는 거고요. 다 내지 못한다면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본인은 뭐를 하셔야 되느냐 하면은 공기업을 정해서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해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정하는 기준은 뭐냐? 대부분 이렇게 많이 정했어요. 에너지 발전, SOC, 그 다음에 사회보장, 그 다음에 금융 이런 식으로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튜브에서 실제로. 그게 제가 4년 전에 정해놓은 기준이에요. 그리고 그건 제 온라인 동영상에도 있는데 그건 지금 안 통해요. 왜 안 통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한국전력은 전공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봐요. 중부발전 전공 봅니까? 안 봅니까? 봐요. 중부발전의 전공과 가스공사의 전공은 달라요. 이 차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뭘로 공부를 해야 될 게 조금 많아지긴 했는데 뭘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냐면은 이런 거예요. 나는 직업기초 능력만 보는 곳을 갈 거야. 나는 직업기초 능력하고 전공만 보는 곳을 갈 거야. 근데 전공인데, 자, 기술직은 무조건 전공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자, 여기서 혹시나 화공이나 아니면은 화학과 관련된 있으신 분? 화공이나 화학 쪽. 있으시네요. 자.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항상 화학이나 화공 쪽으로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해서 그래요. 왜 그러냐? 자, 토목기계, 전기전자통신, 그 다음에 뭐 건축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각 일반 기사 문제 유형이 출제가 돼요. 그런데 유일하게 화학이나 화공 같은 경우는 화학 기초 문제 나오고 화공 기사 과목 문제 나오고 수질 기사 문제 나오고 대기 기사 문제 나와요. 이거 그냥 사무직 분들이 보시면은요, 그냥 4개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대부분 취업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문과를 많이 나왔어요. 실제로 문과를 많이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사에 대해서 되게 쉽게 얘기해요. 기사 따세요 이렇게. 저도 쉽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는 전기기사 공부했어요. 전기기사 땄어요. 1년 반 공부해서. 1년 반 공부해서 전기기사 준비했고 땄어요. 이유는 내가 얼만큼 어려운지 알아야 내가 상담을 해줄 거 아니에요. 기술직 분들 잘 들으세요. 절대 쌍기사 준비하지 마세요. 기술직 분들은 분명히 유혹이 와. 심지어 아무 상관없는 나도 유혹이 왔어. 진짜로. 나는 취업 강사자. 아무 상관없어. 나는 진짜 여러분들 상담하려고 전기기사 준비했거든. 따도 그만 안 따도 그만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이거 법률만 공부하면 전기공사기사 하나 따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될 수가 없어. 나도 유혹을 받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야, 여러분들은 얼만큼 유혹을 느낄까? 기사 쪽으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가세요. 특히 화공. 화공은 화공기사가 어려워요. 화공 쪽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화공기사가 어렵다 보니까 중간쯤에 위험물 기사에 대한 유혹이 확 와요. 그래서 위험물을 따면서 준비할까 이렇게 하시는데 그냥 가세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걸 다 합치면 12과목 정도 나와요. 다 합치면. 그 12과목이요. 만만한 12과목이 아니야. 공부를 좀 빡세게 해야 되는 12과목들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화공은요. 근데 많이 채용을 하지는 않아요. 이번에 서부발전 같은 경우 최근에 친 게 서부발전이니까 서부발전 같은 경우 화공이 7명 채용하거든요. 화공이 7명 채용했는데 몇 명 정도 시험 치러 왔느냐 하면은 1030명 정도 시험 치러 왔어요. 그 중에서 걔들은 1차만 전공을 치고 2차가 직업기초 능력이거든.
1차 합격을 몇 배수를 시키느냐 하면은 5배수를 시켜요. 그러니까 35명을 뽑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35명을 뽑고 35명 안에서 직업기초 능력을 쳐요. 이게 문제인 거야. 그럼 전공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합격 점수가 80점 정도 나왔어요. 화공기사만이 아니라 수질 대기까지 합쳤는데. 그래서 합격한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너 어느 정도 공부했니? 그러니까 이것만 1년 반 했대. 이것만. 그래서 저한테 왔어요. 선생님 직업기초 능력 어떡하죠? 뭐 어떡해. 그러니까 이제 공부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것만 1년 반 걸린 거예요. 그 친구가 몇 점 정도 맞았었냐면 85점 정도 나왔거든. 85점 정도 나왔거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화학이나 화공은 하실 것 같으면 직업기초 능력이고 뭐고 간에 전공 공부부터 해라. 무조건. 진짜 가시려고 하거든. 제가 다른 분들한테는 대기업하고 공기업하고 걸쳐놓으라는 얘기 절대 안 해요. 그냥 공기업이면 공기업으로만 가라. 대기업이면은 공기업 넘볼 생각하지 말고 그냥 대기업으로만 가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유일하게 화공 쪽만 걸쳐라라고 얘기해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진짜로. 화공 쪽만 걸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화공 계열은 이렇게 본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화공 쪽 하시는 분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사무직은 전공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게 되게 웃기다. 기술직 분들은 사무직을 부러워해. 사무직 분들은 기술직을 부러워해. 왜 그런지 아세요? 사무직 분들은 기술직 분들이 공부할 게 딱 정해져 있잖아. 그리고 갈 공기업들이 딱 정해져 있잖아. 에너지 발전이나 SOC. 근데 자기들은 중구난방이잖아. 근데 정해져 있지도 않잖아. 근데 공기업은 기술직 분들은 사무직 분들을 왜 부러워하시느냐면 낼 데가 많잖아. 그래서 부러워하시는 거거든.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명확한 쪽은 기술직이야. 실제로. 왜? 낼 때가 정해져 있고 공부하는 분량이 정해져 있어. 그럼 똑같은 거예요. 사무직도 기술직처럼 타겟팅을 하면 돼요. 낼 때가 정해져 있고 내가 어떤 걸 공부하면 되는지가 정해져 있으면 하기가 수월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이거지. 내가 직업기초 능력을 치고 그 다음에 통합전공을 보든지 상경과 법정을 보든지 아니면 그냥 경제경영법 행정을 다 보는 쪽을 보든지 아니면 단일 전공을 보든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프린트에 그걸 넣어놨어요. 뒤에 보시면은 있을 거예요. 맨 뒤쪽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있죠. 직업기초 능력만 치는 곳, 그 다음에 직업기초 능력 전공만 보는데 단일 전공만 보는 곳, 그 다음에 직업기초 능력을 아예 안 치는 곳,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유형으로 제가 시험 치는 데에 따라서 나눠서 분류를 해놨어요. 이걸 다 자세하게 보고 싶으시면 나가면서 책자를 받아보시면 돼요. 그 책자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책자에는 그 책자 맨 뒤쪽에 보시면은 지방공공기관 채용까지도 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채용까지도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도움이 되실 건데, 자. 제일 먼저 정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공기업의 시험이 어떤 건가? 또는 나는 어떤 공기업에서 어떻게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되는가부터 먼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정하셔야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방공공기관까지 같이 들어가잖아. 그럼 지방공공기관은 공통 영역으로 일반 상식이 들어가요. 직업기초 능력 안 들어가요. 일반 상식이 들어가. 그럼 일반 상식이 들어가니까 일반 상식 같은 경우에서는 일반 상식까지 내가 포함을 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 즉 내가 공부하는 영역을 알고 시작해야 돼요.
공기업에서 사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헤매는 게 뭐냐면 내가 무엇을 공부할지 몰라서 헤매는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공부를 하고 무엇을 공부를 하고를 알면 그건 자신 있잖아,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헤매는 이유는 몰라서 헤매는 건데 알면 안 헤매요. 그건 자신 있으니까. 우리 지금까지 해봤던 게 그거잖아. 그래서 내가 봐요. 논술이 들어가는 기업도 있어요. 그 다음에 상식이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나는 지방공공기관은 안 가고 중앙형 공공기관만 가겠다. 그러면 일반 상식은 공부 안 하셔도 되고 회사 상식을 공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한국사를 내가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선생님 저는요 발전 자회사 쪽으로 가고 싶어요. 발전 자회사 중에서 저는 지역 난방공사를 그나마 제일 가고 싶어요. 자회사는 아니지만 그 중에서 에너지 발전 쪽에서 지역 난방공사를 가고 싶어요. 자, 지역 난방공사는 한국사가 들어가요. 한국사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상경과 법정으로 쳐요. 그 다음에 직업기초 능력을 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직업기초 능력, 상경, 법정, 그 다음에 한국사를 포함하는 것들을 봐야 되는 거죠. 한국사를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더 추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보다 더 줄어들어 있는 공기업은 다 포함을 시키고 이 범위를 벗어나는 공기업은 다 탈락을 시켜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남부발전은 영어 들어가거든. 그럼 고민하면 안 돼. 영어도 들어가는데 영어를 공부해야 되나? 남부발전을 원하는 게 아니라면 지역 난방공사를 원한다면 그럼 남부발전은 탈락.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놓으셔야지만이 선생님 저는 비전공자라서 직업기초 능력만 가려고 하는데요. 네, 돼요. 직업기초 능력 같은 경우도 한 57개 정도는 나오니까.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은 선생님 그러면은 직업기초 능력 이거는 제가 요약해 놓은 거예요. 선생님 직업기초 능력만 준비하는 데가 더 좋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제가 이건 작년에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인데 그래프가 이따위로 나와가지고 좀 실망을 했어요. 뭐냐면은 제가 조사를 했어요. 학생분들 붙잡고 막 공기업 들어간 사람들 다 붙잡고 조사를 해서 직업기초 능력 점수의 평균을 낸 거예요. 평균. 너 몇 점 맞았니 몇 점 맞았니 해서 평균을 낸 건데 직업기초 능력만 보는 곳, 사무직이에요. 직업기초 능력만 보는 곳은 75점 정도 나와요. 평균 점수가. 물론 각자 공기업이 다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는 분명히 있습니다. 80점대도 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기술직 같은 경우가 60점대 후반, 요즘엔 좀 올라서 70점대까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찌됐든 60점대 후반에서 70점 사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좀 나죠. 차이가 좀 나요. 이걸 보시면은.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가고 싶은 공기업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되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가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공부하는 방법인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리냐면 자 보세요. 앞에서 얘기한 전공이라든지 전공, 논술, 상식, 한국사, 영어는 공부의 영역이에요. 논술도 글쓰기의 영역이 아니라 알아야 쓰기 때문에 공부의 영역이에요. 여기까지는 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제일 많이 해온 게 뭐지? 공부. 아니에요? 노는 것과 공부 중에 노는 걸 많이 했어도 우린 노는 걸 제외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한 건 공부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은 알아요. 여러분들한테 왜 직업기초 능력이 어렵냐를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직업기초 능력이 어렵지는 않아요. 실제로 시험을 치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왜 자꾸 덤비려고 하느냐면은 문제가 풀리기는 해요. 내가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풀리는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직업기초 능력을. 중요한 거. 그러다 보니까 이거 공부 좀 하면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안 풀리는 문제도 있었거든. 공부로 접근할 때예요. 공부로 접근할 때야. 즉 여러분들 전공 시험 쳐보고 여러분들 한국사 검정능력 시험 치면서 시간 부족하다는 느낌 든 적 있으세요? 1도 없죠. 심지어는 보기 옆에다 써놓잖아. 이건 16세기. 이건 15세기분. 혼자 써놓잖아 이거는. 심지어 왕 이름도 써놔요. 막 빨간색으로 색깔도 바꿔가면서. 그렇게 해도 시간이 안 모자라. 한국사는. 왠 줄 아세요? 공부라서요. 특히 한국사 뒤로 넘기다 보면은 인물 문제 나오죠. 모르는 인물이 많이 나오죠. 인물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거 계속 본다고 알게 돼요? 낯이 익어요? 낯이 익네? 막. 그렇게 될 리가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는 모르는 건 모르는 거고 아는 건 빨리 푸는 거예요. 그냥. 그 차이예요. 공부와 그거의 차이. 공부의 차이는 그거예요. 직업기초 능력은 아니에요. 시간을 주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 웬만하면 다 70점은 넘어가요. 문제는 뭐냐면 이걸 시간 내에 못 푼다요. 죽었다 깨어나도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직업기초 능력은. 60분에 50문항이 나오거나 80분에 70문항이 나오거나 90분에 80문항이 나오는데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다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근데 이 게임은 무슨 게임이냐 하면은 많이 풀고 많이 맞추기 게임이라는 거지. 직업기초 능력은. 그러다 보니까 이건 공부가 아니라 훈련인 거예요. 달라요. 직업기초 능력은 훈련의 영역이라면 이 밑으로는 공부의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략 수정을 다르게 가야 돼요. 직업기초 능력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략이고 빨리 풀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 10가지 영역이 있는데 이 10가지 영역들이 직업기초 능력에서는 3과목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의수문이라고 해서 5개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의수문자 이 중에서 하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그 다음에 7과목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10개가 다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건 각 회사마다 다르죠.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자, 보세요. 여러분이 이 6개를 공부를 안 해요. 평균적으로. 자기계발, 대인관계, 정보, 기술, 조직이해, 직업윤리는 공부를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뭘까? 이게 나오는 거에 비해서 공부해야 되는 양에 비해서 너무 적어요. 문제가. 근데 문제는 직업기초 능력은 많이 풀고 많이 맞추고 상대평가라고 그랬죠. 그러면 어찌됐든 빨리 풀 수 있는 한 문제, 두 문제는 만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술이나 문제 해결에서가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 눈에 딱 보이자마자 이 문제는 몇 번이겠구나. 이걸 만들어 놓기만 하면 시간 세이브가 된단 말이야. 시간 세이브가 되는데 그 시간 세이브가 아니고 그냥 우리는 공부하듯이 접근을 하니까 이건 효율성을 떨어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이건 이론만 알고 계시면 돼요. 제가 이거 정리를 해놨는데 보시면은 자, 이론 위주의 문제가 많이 나와요. 이건 이론 위주의 문제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워크북 그러니까 NCS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워크북이라는 게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론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도 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워크북이라든지 회사 관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랬다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은 이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 6과목들은. 그럼 이론 정리만 한 번만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 안 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이론 정리 한 번만 딱 해놓으면은 그 다음부터 서머리만 만들어 놓으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다른 과목을 준비를 계속 평소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언제 한다? 벼락치기 할 때. 일주일 남고 3일 남고 5일 남았을 때 그때 한 번 정도
보시면서 문제 한번 풀고 아 이런 문제 유형 나오면은 나는 빨리 풀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치러 가서 그냥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거기에 해당하는 과목에 대한 서머리 같은 것들을 한번 보시고 시험 치시는 거예요. 시험 치러 30분 전에 가서 수리를 풀고 있을 거야? 의사소통을 풀고 있을 거야? 생각해 보세요. 30분 전에 가서 수리 푸는 게 말이 돼요? 빨리 풀어놔야지. 수리 풀고 막.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때 이런 거 서머리 해놓은 거 있으시면 아주 좋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놓치고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놓치고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은근히 이게 뭐가 되느냐면 전략 과목이 돼요. 평소에 공부하는 과목은 아니나 한 번은 무조건 이론 정리가 필요한 과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리 능력하고 그 다음에 의사소통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자원관리 능력 같은 경우는 여기서 뭐 제가 그걸 다 얘기를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전략을 다 얘기를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2019년 상반기에 뭐가 바뀌었느냐 기존의 유형은 그대로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의사소통 같은 경우는 회사 관련에 대한 산업이나 정책과 관련된 지문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비문학 지문도 증가했는데 비문학 지문을 가지고는 못 줄여나가. 근데 회사와 관련된 내용이나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은 줄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는 거지. 지문을 안 읽어도 내가 이것과 관련돼서 알고 있으면 보기만 보고도 풀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문제 유형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격차를 줄 수 있는 문제 유형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내가 깐 거야. 에너지 발전 쪽으로만이라도. 아까 직무상식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정확하게 직무상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의사소통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원래는 에너지 발전하고 뭐 SOC 다 하려고 했는데 에너지 발전만 정리하니까 한 50페이지가 나와. 이거를 그래서 에너지 발전부터 해서 좀 차근차근히 좀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깐 거예요. 실제로. 깐 거예요. 그게 비싸게 안 받잖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수업은 안 비싸요. 진짜인데. 아니, 홍보는 해야 될 거 아니야. 홍보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비싸고 안 비싸고 그거의 문제를 떠나서 실제로 아까도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저의 지론 중에 하나가 그거라니까. 쓸데없는데 돈 쓰게 하지 말자. 라는 거라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런 문제들을 넣어놨어요. 그런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넣어놨는데 어찌됐건 회사와 관련된 산업 문제들은 나오고 있다. 에너지 발전, SOC 쪽은 무조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리 능력 같은 경우는 문제 해결 능력은 기존 문제와 변함이 없는데 추가가 된 게 개념 문제가 추가가 됐어요. 한정 KPS라든지 이런 쪽에서 뭐 문제 해결 방법의 단계는 뭐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흔히들 우리가 보지 못한 문제들이 나온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실제로 심사평가원이나 한정 KPS에서 이번 상반기에는 나오기 시작을 했고 조금씩 나오고 있다. 그래서 개념 정리도 한 번은 하고 가셔야 된다. 수리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원관리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회사 관련 문제나 워크북과 관련된 문제, 즉 개념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물론 자원 계산 문제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계산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은 자원 계산 문제도 있지만은 이런 문제들이 추가가 되어 나가기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에서 전략을 짜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알면 그냥 바로 풀리는 문제니까. 주는 문제니까. 그럼 주는 문제가 많아지면은 내가 준비 전략도 좋아지는 거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직업기초 능력은 준비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